이번에는 한 주간 포털 사이트 뉴스에서 가장 이슈가 되었던 뉴스들을 살펴보고 빅데이터 관점에서 분석해보는 빅데이터 시간입니다. 비플라이소프트 미디어 빅데이터 연구소 소장 이경락 박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주에는 현충일도 있었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6월이 호국 보훈의 달이기 때문에 나름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남북 관계가 경색이 되고 있고요. 북한 관련 이슈들이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지난주 포털 사이트에서 네티즌들이 관심을 가졌던 이슈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일단 그 전주죠. 이 앞전 주와 비슷한 흐름을 보이는 키워드들이 조금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을 얘기하는 의원, 코로나 이게 이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난 그런 어휘였었고요. 이 밖에도 이제 특이한 어휘로 아파트가 8번째로 많이 등장한 어휘도 등장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최근에 서울 아파트 가격이 이제 크게 상승하고 있는 것 때문에 뉴스가 됐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제 3년 안에 서울에서 9억 이하 아파트가 사라질 거라 뭐 이런 부정적인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가 주택을 너무 이렇게 규제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낮은 금액의 이제 아파트로 몰리면서 또 거기까지도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벌어져서 그거에 대한 어휘가 굉장히 많이 뉴스 어휘가 있었고요. 그리고 내 집 마련을 못한 그 서민들 입장에서 그런 경제 소식과 더불어서 이 아파트 소식에 아주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뭐 코로나 관련해서 마스크 같은 것들이 있었고요. 뭐 시장, 경찰 등의 어휘들이 좀 비교적 빈번하게 나타난 어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휘들을 봤을 때 크게 5가지 주요 이슈들을 선정해 봤는데요. 첫 번째가 코로나의 수도권 집단 감염, 그리고 두 번째가 계속되는 그 윤미향 의원 관련 의혹, 그리고 세 번째가 비말 마스크의 품귀 사태, 그리고 네 번째가 남북 관계의 경색 국면과 전단 살포에 대한 대응, 그리고 5번째가 반복되는 아동학대 사건, 이렇게 좀 5가지를 다뤄봤습니다. 예. 코로나19가 시작된 이후로는 코로나는 계속해서 집계되네요. 네네, 그건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뉴스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윤미향 의원 관련된 이슈도 계속 오래 나오고 네. 있는데 또 이번에 뭐 극단적 선택한 분도 계시고 네. 하다 보니까 또 이런 논란들이 나타나서 다시 한번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또 네, 각상도 그렇습니다. 의원의 뭐 의혹제 이런 것도 네,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 사망한 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쉼터죠. 그래서 그 마포의 평화의 우리 집의 소장이셨던 분이 이제 그 돌아가셨는데 이게 아직 사인이 아주 확실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네. 그 관련해서 자살이 아니다라는 음모론도 이제 좀 굉장히 공인들의 입을 통해서도 제기되기도 했고 그런 이슈도 있었고 또 외교부 같은 경우에는 위안부 합의 당시에 한국 정신대 대책협의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정대협이라고 하는 거죠. 그 상임 대표였던 윤미향 의원과 이제 면담을 했었는데 그 기록을 이제 공개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또 논란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용수 활동가 같은 경우에도 대구에서 열린 위안부 피해자 추모 행사에서 좀 격하게 또 격정적으로 또 불편함을 표하셨어요. 그러니까 예.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도 했었고 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논란이 이어졌고 게다가 이제 거기다 더 불을 붙인 것이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기자회견까지 해가면서 의문사다 이것은 이런 식으로 의혹을 제기해서 논쟁이 더 확대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또 윤미향 의원이 이거 고인을 모욕하는 예. 행위다라고 또 다시 비난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안이 경찰의 정확한 수사 결과 이런 발표가 있기 전까지는 계속 논쟁을 이끌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예. 뭐 이게 진실보다는 정쟁으로 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북한 이야기도 해보죠. 네. 현충일을 앞두고 북한이 남북 연락사무소를 폐쇄하겠다고 밝혔고요. 결국 모든 동의 채널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네네. 전단 살포 등에 대한 반발 수위가 높아 보이는데 결국은 자신들의 최고 존엄을 건드렸다. 뭐 이거 같아요. 그렇죠. 그게 사실 예전부터 사실은 북한 입장에서는 이게 좀 골마웠던 그런 상처라고 보여지기도 하는데, 북한이 이제 지난 5일 그 대남 정책을 총괄하는 노동당 그 통일전선부, 그러니까 흔히들 저희가 줄여서 통전부라고 얘기하는데 그 조직에서 대변인 담화를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요거를 보면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서 남한 정부가 대응이 미흡하다 이렇게 비난을 하면서 남북 관계 단절도 불사하겠다 이런 의지를 피력하고 그리고 급기야는 이제 적으로 규정하는 발언까지도 이제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 이에 대해서 이제 조치를 취했는데 일단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의 완전한 폐쇄를 이제 언급하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제 통신망을 두절시키는 이런 거 차단하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일에는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하고 군 통신선 그리고 그 상선 그러니까 배접 상선 공용망 등 그러니까 모든 남북 간의 그런 통신 연락 채널에 응답을 하지 않는 그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근데 요것들을 좀 자세히 보면 북한이 이런 전반적인 반응에서 특이한 것들이 김여정 그 당 제1부부장 이제 그게 이제 대남 업무를 총괄한다 이렇게 해서 분명히 이제 그런 것들을 밝혔다는 점이고 그래서 이제 오히려 그 김여정 부부장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그 권력의 중심부로 오는 건가 아니면 혹은 그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악화로 인해서 천천히 이제 그 권력 이양하는 체계를 이제 백두혈통으로 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식의 또 예측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게 어쨌든 이게 전단 살포는 남한이든 북한이든 하지 말자가 이게 정상 네네. 합의할 때 남북 정상 나왔었던 합의할 얘기죠. 때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거를 네네. 우리가 어긴 게 아니냐. 뭐 이것 때문에 일단은 정부가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는 그런 모양새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랑 지자체가 좀 적극적으로 어쨌든 약속했었던 거니까 그 뭐 개선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부가 이제 대북 메시지를 먼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북 전단 살포 금지 관련 법안을 우리가 마련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북한이 오히려 반발만 했죠. 이거 뭐 꼼수라는 식으로 이제 북한이 반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단수 변명이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통일부가 이거는 전단 살포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좀 더 포괄적으로 접경지대 주민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이제 좀 포괄적인 내용에서 이제 법률을 준비해서 어쨌든 통과시키도록 이렇게 노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후에 이제 통일부가 10일에 실제로 그 대북 북한으로 그러니까 전단과 페트병을 살포한 탈북단체 2곳 이것을 고발을 합니다. 고발하겠다 밝혔습니다. 근데 그게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한 혐의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했다는 것 때문에 이제 그걸 고발해 하고서 보수 언론 쪽에서 굉장히 비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어쨌든 법을 어겼다라고 지적한 부분이 그 반출 승인 규정 이걸 위반해서 고발했다고 하는데 그거 이상하지 않냐. 왜냐하면 이 겨우 페트나 쌀 뭐 이런 것이 반출 승인 규정 위반했다고 고발해라고 해서 통일부를 이제 보수 언론이 좀 비판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근데 통일부의 얘기들을 들어보면 좀 납득이 가는 게 예를 들어서 이제 남북교류협력법상 반출 승인 규정을 위반했다라고 지적한 것 외에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남북 간 그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함으로써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의 위협을 초래하는 등 좀 공익을 침해했다 이렇게 적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런 법 조항의 위반 때문이 아니라 좀 더 법이 더 추구하고자 하는 더 공익적인 목표 이런 것들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제 고발했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리고 청와대 같은 경우에도 어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이제 NSC 그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었는데 여기서도 이제 좀 지금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일부 민간단체들이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을 계속 살포해서 온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이제 북한에다 얘기를 하고 그리고 앞으로 대북 전단 및 물품 살포 행위를 천천히 이렇게 단속하고 위반 시위에 법에 따라서 엄정히 대응할 거다 이렇게 해서 공식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예. 관련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굉장히 발빠르게 행정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네네, 이야기했죠. 네, 그렇습니다. 특사경을 동원하겠다 하는 네, 것 같기도 하고. 예, 오늘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지사의 그런 의견이고 그 발표는 이제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라는 직책이 있습니다. 평화부지사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이 대북 전단 살포 행위가 단순한 의사 표현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의 자유로 지켜줄 수 있는 그런 표현을 넘어섰다. 그래서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는 아주 위험천만한 위기조장 행위 이렇게 판단한다 이렇게 밝히면서 그 경기도가 이제 주로 이제 그 접경에 있으니까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경기도에서 밝힌 그 대북 전단 살포 금지 대책이 이제 크게 3가지가 있는데 접경 지역에 대해서 이제 위험 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대북 전단 살포를 하는 사람들은 아예 그쪽에 출입을 못하도록 출입 금지를 시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차량 이동하거나 뭐 그 풍선에 가스 주입을 하는 등의 그런 살포 전 이게 준비 행위에 대해서도 이제 발각되면 바로 사전에 차단시키고 그리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특사경을 통해서 단속과 수사, 고발 이렇게 3가지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뭐 법적 근거가 있는 건가라고 이제 질문을 했는데 이제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령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있는데 그거 보면 제 41조의 위험구역의 설정, 43조의 통행 제한, 그리고 46조의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응급조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지사 입장에서 봤을 때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그것을 지키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렇게 위험구역도 설정하고 통행 제한도 하고 그리고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 조치는 행정조치는 그 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여기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 양대 포탈의 반응도 궁금한데요. 네, 사실 뭐 이 시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특히나 이념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아주 대립이 심합니다. 그래서 예. 우선 네이버 경우에 가장 비중 있게 등장한 어휘를 순서대로 보면 이재명, 지사, 빨갱이 이렇게 세 가지 순입니다. 그러니까 예. 말 그대로 보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빨갱이나 좌파라고 비난하는 그런 댓글들이 가장 많았었고요. 의외로 대통령이라는 어휘가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 그거 왜 대통령이 나왔을까라고 해서 네이버에서 봤더니 그 내용을 보니까 이제 뭐 긍정적인 게 아니라 이거 이 지사 스스로가 대통령인 줄 안다 이렇게 비판하는 내용이나 예. 대통령 되면 안 된다 이런 식의 내용들이 네이버에서는 댓글로 많이 나왔었고요. 예. 그리고 다음 포탈의 경우에는 가장 비중 있는 어휘들 네 가지는 이제 모두 이재명 지사를 설명하는 그런 뭐 이재명 지사 경기도 뭐 이런 거였고, 그리고 다섯 번째가 탈북자고 여섯 번째가 체포였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보면 그러니까 뭐 앞에서 공감 많이 받은 댓글도 그랬는데, 즉 탈북자 단체에서 전단을 살포하는 것 이런 것들 이런 행위하면 체포해야 한다라는 주장이었고, 여기 네이버도와 유사하게 이제 다음에서도 대통령이라는 어휘가 아홉 번째로 좀 비중 있게 그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요거는 완전 맥락이 같은 어휘인데 전혀 다릅니다. 뭐냐면 네이버와 달리 그 다음에서의 어휘는 이재명 지사가 차기 대통령감이다 이런 반응이었고, 역시라는 키워드도 10번째 비중으로 나왔는데, 예. 그러니까 긍정적인 표현을 하면서 역시 이재명이다라고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내용들이 댓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이념 대결에 있어서 얼마나 두 포탈이 입장이 예. 다른지도 확인했었던 또 다른 결과였습니다. 예. 창녕에서 학대를 당하다가 구출된 아이. 이 아이가 처음 한 이야기가 큰아빠네 집에 가고 싶다라고 했다고요. 네. 방금 전에도 앞선 2부에서도 이런 말 하셨었는데, 그 인터뷰를 하셨는데, 알고 보니까 이 아이가 사실은 2015년부터 2년 동안 집이 아닌 위탁 가정에서 지냈었습니다. 그래서 예. 부모를 뭐 어떻게 학대를 견디다 못해 탈출하고서 이제 보호를 받으면서 처음 했었던 얘기가 큰아빠 집이었는데, 그게 큰아빠가 진짜 그 친족이 아니라 그 위탁 가정의 아빠를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예. 근데 이 왜 그때 위탁이 됐냐면, 그 아이 어머니가 아시다시피 이제 조현병도 이제 앓고 있습니다. 근데 2015년부터 2년 동안 그 셋째 아이를 낳느라고 다른 경남의 다른 가정에 이제 위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었는데 그 위탁 가정에서 좀 행복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가 큰아빠 집이라고 부르면서 탈출한 뒤에 이제 가고 싶다고 했었는데, 근데 뭐 실질적으로는 이제 이곳에 가 있는 건 아니고 현재 이제 법원의 임시보호 명령에 따라서 쉼터에서 보호를 받고 있고, 그리고 정식 보호 명령이 나오게 되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성인이 되는 만 18살까지 기관에서 지낼 수도 있는 뭐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빅데이터는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돌아옵니다.